단원의 이름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이죠. 말 그대로 추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예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뭘 예상을 하는 거냐? 제가 했으니까 그래도 좀 빠르게 가보자고. 여기에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이번에 중간고사 했던 확률 분포에서 어떤 시행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 확률 변수 X라 많이 불렀었지? 그러니까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죽여버려 진짜. 이 안에 확률 변수들이 있어. 이 안에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지? 독립시행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2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라면, 2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했다면, 이 안에는 들어있는 게 확률 변수니까, 2가 나오는 횟수니까, 주사위 100번 던졌으니까, 이 안에 확률 변수는 0도 있을 거고,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100도 있겠네요. 다른 시험을 해볼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수학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점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면 어떤 친구들은 20점이 있을 거고 30점이 있을 거고 30점이 있을 거고 31.3점이 있을 거고 65점이 있을 거고 100점이 있을 거고 막 있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였거든. 이 정도면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아. 어떤 시행을 하고 그 시행에서 원하는 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수를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마음대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문제에 어울릴 만한 변수들을 만들어냈었다고.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그 변수들을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해서 Z라는 변수까지 있었다고 해보지 뭐. 그런 변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했었느냐. 이런 변수들이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딱딱딱딱 셀 수 있는 것으로 끊어져 있다면 이걸 이산 확률 분포라는 내용으로 뭐였어? 확률 변수 X가 누구일 때 그때 대응되는 확률은 뭐가 되고 그렇게 확률 분포표가 잘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확률의 합이 1이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봤고 이런 값들을 다 곱한 다음에 더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 X의 평균도 구해봤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으로 분산도 구해봤고요. 표준 편차도 구해봤었던 거지. 막 그런 공부를 했었어. 이번 중간고사에서. 그리고 또 뭘 했었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칠판에 이렇게 확률 변수가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것처럼 잘 이상확률 분포에 맞게 표현을 해줬지만 어떨 때는 이 안에 있는 변수가 누구다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세밀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구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변수. 정확하게 변수가 A일 때 확률, B일 때 확률이 아니라 변수가 A부터 C 사이에 있을 확률, C부터 D 사이에 있을 확률 그렇게 구간으로만 변수를 표현할 수 있었을 때는 그걸 연속 확률 분포라 해서 이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그렸었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신 그래프의 조건이 있었죠. 전체 면적은 반드시 1이 되어야 하고 그래프의 어떤 누구도 X축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면적이 확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똑같이 구했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변형된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또 뭐도 배웠냐면 이상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문제 중에 독립시행에 의해서 변수가 결정될 때는 이항분포라는 이름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평균은
분산은, 표준 편차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어. 또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런 낯선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이용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종 모양의 확률 밀도함수를 갖고 있는 확률 밀도함수가 종 모양으로 그려질 경우에는 이걸 정규 분포라 해서 이걸 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풀었었지. 표준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표라는 걸 이용해서 이 내에 필요한 어떤 면적의 크기를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구했던 게 이번 시험 범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추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추정이라는 건 이렇게 주어진 변수에 맞게 이산확률 변수면 이산확률 분포로, 연속확률 변수면 연속확률 분포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건데, 풀어준다는 건 결국 이런 변수들의 특징,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분산은 어느 정도인지, 표준 편차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문제를 풀었었다면 오늘부터 배우는 추정은 똑같아. 상황은 이런 거랑 똑같은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확률 변수가 너무 많아. 제일 쉬운 예가 그런 거지. 전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예상을 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수도권 지역부터 밑에 있는 제주도 지역까지 전 국민,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전 국민을 조사해 봐야지. 조사해서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지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투표하기도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누가 낙선할 건지 결정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변수의 개수가 그냥 몇 개만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어서 정확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정확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변수가 너무 다채롭게 존재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지? 변수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 이런 단어는 외워주세요. 싹 다 조사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많아서 표본조사라는 걸 하게 돼. 이 내에 들어있는 변수들 중에 일부만을 뽑아서 표본들만 조사를 하는 거지.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표본조사라고 불러. 그리고 그 표본을 뽑는 방법 명심해. 뭐 문제도 따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진 않겠지만 표본을 뽑을 때의 방법은 랜덤이란 말 쓰면 안 되지. 랜덤이랑 같은 의미야. 이미 추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된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만 일부러 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뽑는 거지. 눈 감고 막 여기서 하나 뽑고 저기서 하나 뽑고 뭔가 내가 뽑아낸 표본이 이 전체 모집단의 특징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불규칙하게 뽑는 거야. 막 보수, 국민의힘만 지지하는 애들만 일부러 막 뽑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할 때 보수들을 대표하는 뭐 노인들만 위주로 해서 전화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젊은 층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도 막 랜덤으로 골라버리는 거지. 그렇게 이 전체 모집단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규칙을 정하지 않고 랜덤으로 추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상할 수 있잖아. 그렇게 뽑아낸 표본도 정확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이 모집단이 갖고 있는 특징과 비슷하게 나타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서부터 추정이라는 단어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 그럼 저 선생님이 이 모집단에 들어있는 변수를 A, B, C, D, E에서 Z까지 있다 얘기했거든? A부터 Z까지 알파벳 몇 개인가? 26개인가? 28개였나? 하여튼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면 몇 개 안 되지만 생각만 그렇게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만 추출을 할 거야. 그때 추출하는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 부릅니다. 표본의 크기라 불러.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를 5라 한다면 무슨 뜻이냐? 내가 한 덩어리의 표본을 뽑을 때
이 안에서 5개의 변수를 뽑아내는 거야. 그 5개의 변수로 얘네들의 특징을 추정해 보는 거지. 어떨 때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해서 5개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집어넣어서 이번에 막 또 해집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해가지고 또 5덩어리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한 덩어리의 표본마다 변수들이 n개씩 들어있을 거라고. n개씩 들어있어. 그렇게 n개씩 들어있는 표본들이 들어가. 내가 눈 감고 5개 뽑았더니 첫 번째 표본은 A, B, C, D, E가 뽑혔어. 다시 집어넣고 눈 감고 뽑았더니 두 번째 표본은 A, B, Q, X, Z가 뽑혔어. 다시 집어넣고 다시 해집은 다음에 랜덤으로 임의로 추출했더니 이번에 표본은 C, D, Y, X, P가 뽑혔어. 이런 식으로 뽑힐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내가 표본의 크기를 지정을 하면 지금은 5개로 지정을 한 거야. 지정을 하면 이 전체 집단에서 뽑아낼 수 있는 크기가 5인 표본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5개만큼으로 지정된 이런 표본들을 싹 다 한 묶음씩 정리해라. 이게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 앞으로도 더 많은 표본들이 나오겠지. 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의 개수는 더 많아질 거고, 표본의 개수가 n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표본의 크기를 n이라 한다는 문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문제마다 나올 거거든. 표본의 크기를 25로 했다. 25로 했다는 건 얘들아, 표본을 25개를 뽑았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긴 표본, 이렇게 생긴 표본, 이렇게 생긴 표본, 이렇게 생긴 표본에서 이렇게 이 개수가 25개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전체 집단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이게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표본의 크기가 25개라는 건 한 덩어리의 표본들마다 25개씩의 변수들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야. 자, 이거부터 올바르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문자로 돌아서 얘기할까? 표본의 크기가 n이면 이제 여기에 n개의 변수들이 있는 거야. 여기도 n개의 변수들이 있는 거고 여기도 n개의 변수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외워줘야 되는 거.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한 번 더 외웁시다. 그렇게 뽑힌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을 수학에서 뭐라 부르느냐? 표본 평균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표본의 평균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표본의 평균이니까 평균과는 방금 다 더하지.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들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지. 지금은 n개를 뽑혔을 테니까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아까 예를 들었던 표본의 크기를 5로 한다면 이 5개의 자리의 값들을 다 더하고 난 뒤에 5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그리고 표본 평균은 지금 보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몇 개가 될지도 모르겠어. 너무 많아. 선생님이 심각한 예도 하나 들어볼까? 여기서 내가 5개를 뽑았을 때 그 뽑힌 5개의 변수가 누가 될 수도 있느냐?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임의 추출하고 있거든. 임의 추출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 5개를 뽑을 거야? 그럼 5개를 동시에 뽑는 게 아니야. 한 개 뽑고 뽑은 거 집어넣어서 다시 뽑고 집어넣어서 다시 뽑고 완전히 같은 확률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표본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본들이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들 경우에서도 꽤나 공부했었지? 해볼까? A부터 Z까지 알파벳 몇 개더라? 26개가 맞는 것 같은데? 26개 맞죠? 그럼 내가 5개를 뽑을 때 첫 번째 뽑힐 변수는 26개 중에 하나, 26개 중에 하나, 26개, 26개, 26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칠판 적은 3개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4개뿐만 아니라 이만큼의 표본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더럽게 많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존재한다는 거지. 절대 여기에 있는 개수 n이 이만큼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 표본에 들어있는 변수들의 개수가 n개인 걸 말한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표본들을 n개를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시 칠판 봐. 1개, 2개, 3개, 4개, 5개 해가지고 n개를 뽑겠다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 이건 몇 개인지 몰라. 다만 하나의 표본을 구성하는 그 변수들의 개수가 n개가 되게 해준다는 얘기였던 거는 거죠. 계속 잘 들어. 뭐 따로 적을 것도 없어.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뽑히게 되는 표본들을 평균을 구하겠다고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 이것도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고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 이것도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 그럼 각각의 표본들마다 평균이 나오는데 그 평균의 이름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다 표본 평균이잖아. 다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건 수학에서는 변수 x 이름 위에다가 짧게 막대를 하나 붙여서 이걸 읽을 때 x바라고 읽어주면 돼. x바가 표본 평균을 대표하는 이름이야. 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뽑힌 표본들의 평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 평균 말하는 거야. x바는 평균 말하는 거야. 선생님 뭐예요? 이거는 변수 말하는 건데 여기다가 무슨 편리복수처럼 위에 바 하나 붙인 게 평균이야. 쟤는 변수고 얘는 평균. 얘는 각각의 이런 값들을 x가 a, x가 b, x가 c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x바는 뽑힌 n개 덩어리의 한 표본들의 평균. 이걸 다 더한 값을 n으로 나눈 평균을 x바라 부릅니다. 그럼 표본들도 많겠다. 그럼 구할 수 있는 표본 평균들도 많을 테니까 그걸 구분한다. 얘를 뭐라 부르느냐? 첫 번째 표본의 평균. 얘를 두 번째 표본의 평균. 얘를 세 번째 표본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진짜 표본 구했을 때 마지막에 만들어진 표본 평균은 뭐였을까? 몇 번째 평균이냐? 아까 계산했지? 26 곱하기 26 곱하기 26 곱하기 26 곱하기 26 곱하기 26. 이만큼 번째에 해당하는 평균이 되는 거죠. 표본의 개수는 무궁무진하다. 사실 진짜 많아.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뽑고 있는 표본의 개수가 n개인 게 아니라 표본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표본들에 들어있는 변수의 개수를 말한다는 걸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얘들아 이 수많은 표본 평균들을 구하거든. 수많은 표본 평균들을 구하는데 잘 들어. 이제부터는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확률 분포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기에 있는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확률 변수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풀 건데 저기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표본 평균들을 구해보고 사실 근데 표본들도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니 근데 문제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질 많은 표본들의 평균들을 가지고서 확률 분포 계산을 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이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마지막 얘기야. 저기 있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기에 있는 내용의 표본들을 뽑아서 각각의 뽑힌 표본들의 평균들을 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표본 평균들을 대상으로 하는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는 얘기인 겁니다. 선생님 이것도 한번 이해를 시켜줄게. 잘 들어봐. 선생님이 지금 변수를 A부터 Z까지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점수를 바꾸자. 점수를 어떤 애는 10점 어떤 애는 50점 어떤 애는 100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막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전체 집단의 평균을 예를 들어서 70점이라고 해볼게. 실제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평균을 70점이라고 한다면 잘 들어봐.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 70점이라고 한다면 그 평균이 70점인 애들이 모여있는 학생들의 점수를 n명씩 뽑아다가 평균 구해. 그럼 여기서 n명 뽑아서 그 n명의 점수들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평균이 60점이다. 어떨 때? 또 여기서 n명을 뽑아. n명을 뽑았는데 하필 그 뽑힌 n명이 정말 운 좋게도 다 100점짜리만 뽑혔어. 그럼 평균이 100점도 나오겠죠. 또 어떨 때는 점수가 저조한 애, 점수가 높은 애, 점수가 적당한 애 뽑혀가지고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은 크기로 나올 수도 있었을 거야. 또 어떨 때는 얘와 반대로 더럽게 시험 못 본 애들만 뽑히는 바람에 평균이 아주 저조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존재할 텐데 이게 왜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 상식적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70점이라면 아무래도 이렇게 뽑힌 표본들의 평균들 중에 제일 많은 비율 차지하는 건 얘가 제일 많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그렇지 않을까? 평균이 70점인데 70점을 평균으로 하는 애들 중에 랜덤으로 몇 명을 뽑아서 평균을 계산했더니 막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왜 정규분포를 따라가느냐? 확률 변수가 이제 x가 아니라 표본 평균 x가가 되는 거야. 표본들마다 구해놓은 표본 평균들을 각각의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를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부터 x가 아니라 x바가 되겠죠.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가 아니라 x바의 분포를 따지는 거니까. 근데 말했듯이 이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 중에 평균이 70 근처에 있는 애들이 많다니까? 70 근처에 있는 애들이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70점보다 높은 애들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70점보다 적은 애들도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지. 다시 전체 평균이 70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이 70점인 이 확률 변수들 내에서 내가 누군가들을 뽑아 평균을 구한다면 분명히 선생님이 이걸 장담하는데 얘랑 비슷한 값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0보다 훨씬 높은 점수 또는 70보다 낮은 점수에 있는 표본 평균들은 이렇게 나오는 표본 평균들은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 내에서 표본들을 추출을 하고 그렇게 뽑힌 표본들마다 각각의 표본들마다 평균들을 구해보고 그렇게 구한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부르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표본 평균들을 대상으로 한 확률 분포는 지금 보다시피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자 여기까지 다 이해 못해도 좋아. 여기까지 다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뭐는 외워서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그 정규 분포에 필요한 평균이 있지. 이 표본 평균들로 만들어낸 정규 분포의 평균이 누구랑 같느냐?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판 알려줄게. 표본 평균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갈 때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었던 모평균과 똑같이 나타나게 되고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값. 이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증명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 끄트머리에 촬영을 해놨어. 그리고 수업하면서 말했지. 이거 증명 불가능하다고. 왜? 변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니까 어떤 변수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걸 가지고 이거 증명하는 방법이 그때그때마다 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지난주 수요일날 수업했던 영상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걸 외워서 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표본 평균들로 만들어진 것도 정규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난 수업 때 증명했던 내용들, 하나의 예를 통해서 증명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표본 평균들, 표본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줘? 중간고사 때 이거 가지고 문제를 신나게 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신나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풀이 방법은 똑같고 그런 내용으로 표본 평균들에 대한 정규분포 문제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거야. 자, 진짜 이제 개념 설명 끝날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볼까?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들어봐. 이해되거나 말거나. 여기에 더럽게 큰 집단이 존재해. 너무나도 큰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 전체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과정이 생겼어. 모르겠어. 너무 많아서. 해볼까? 뭐 수학시험을 예를 들어서 수학시험을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 전 세계에 있는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생이 시험을 봐도 쳐봐. 언제 시험 그 점수 판단해. 그렇게 전체 집단의 어떤 크기가 너무 커서 전체 조사를 하는 게 힘들다면, 전수 조사를 하는 게 힘들다면 그 집단 내에서 일부만 뽑아서 그 뽑은 일부를 뭐라고 부르느냐? 표본이라고 불러. 표본들을 뽑아서 표본들의 특징으로 모집단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걸 추정이라고 부른다. 정신들 차려. 그럼 표본들을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면 일단 약속을 해. 내가 한 덩어리의 표본을 뽑아낼 때 그 한 덩어리에 들어있는 표본의 자료의 개수, 변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지정을 할 거야. 그걸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좀 더 필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잖아. 표본의 크기가 n이라는 건 여기서 한 주먹만큼 집어서 n개를 뽑아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개 뽑는 거야. 한 개 뽑아. 뽑은 거 다시 집어넣어. 다시 한 개 또 뽑아. 그렇게 계속 복원 추출 형식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서 n개가 될 때까지. 그래서 아까 말했지. 변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뽑힌 n개의 변수들이 A만 몽땅 다 뽑힐 가능성도 있게 돼. 아무튼 그렇게 각각의 표본들을 뽑아내게 되면 이제 외웁니다. 그렇게 뽑힌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을 구할 거고, 그 평균을 말 그대로 표본들의 평균 구한 거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쓰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 엄청나게 많은 x바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표본들도 많을 테니까 그 많은 x바들을 이제 한 공간에다 몰아넣고 얘네들 가지고 한번 확률 분포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찾아낸 표본 평균들이 정말 놀랍게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니까? 정규분포를 따라가. 심지어는 얘가 정규분포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얘가 정규분포, 이거 정규분포가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표본 평균들의 확률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고,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면 그걸 계산할 때 필요한 게 평균과 표편이잖아. 평균과 표준편차가 필요합니다. 정규분포 문제를 풀 때는. 그럼 평균은 뭘 갖다 쓰면 되느냐? 모집단의 평균 갖다 쓰면 된다. 표준편차는 뭘 갖다 쓰느냐? 모집단의 표준편차였던 시그마에다가 어디 갔어? 안 적었나? 모집단의 표준편차였던 시그마에다가 표본을 뽑을 때 사용했던 표본의 크기 n, 그 녀석의 제곱근 루트 n으로 나눈다. 그래서 표본 평균에 사용되는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가 원하는 확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이후부터 풀이는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을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이 내용을 선생님이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은 솔직히 간절한데, 문제를 풀 때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것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뭐 정답 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게 될 겁니다.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볼게. 문제 풀면서. 자, 교재 보면서. 자, 실제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라던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주 보게 될 형태의 문제들로 연습을 해보자. 먼저 일단은 89페이지 보세요. 89페이지. 지난번에도 뭐 한두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449번 문제 한번 시작해볼래 얘들아? 449번. 이거 풀었어? 이런 쓰바. 빨리빨리 말해야지. 선생님 이걸 근데 그걸 할래? 이거 새 걸로 가져가서 할래? 이걸로 뭘 할래?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 이해하거나 말거나 2번 단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집단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어떤 특징? 전체 집단의 평균은 M, 전체 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걸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집단 덩어리가 너무 커서 표본들로 뭔가 특징을 예상하고 싶다면 이 집단 내에서 크게 n만큼의 표본들을 추출을 할 건데, 이때 이 x바 꼭 기억해. x바는 뭘 말하는 거냐? 내가 뽑아낸 한 덩어리의 표본의 평균, 두 번째 덩어리의 평균, 세 번째 표본 덩어리의 평균, 그렇게 구한 평균들을 x바라 불러요. 표본 평균이라 부른다고. 그때 그렇게 구한 표본 평균은 다시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아까 모집단의 평균을 70점이라 얘기했었지? 이 표본 평균은 어떤 표본들로 평균을 구했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20점도 나올 거고, 어떨 때는 40점 나올 거고, 어떨 때 70점 나올 거고, 어떨 때는 90점도 나올 거야. 표본 랜덤으로 뽑는 거잖아. 랜덤으로 뽑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많은 애들 중에 더럽게 시험 못 본 애들만 뽑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애들 가지고 평균 구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응? 이 각각의 x바들은 다양한 값들이 존재할 거라고. 어떤 애들로 표본들이 구성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 그런데 그 표본 평균들의, 이렇게 제각각 놀고 있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런 애들의 또 평균,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표본 평균들의 합을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거든. 당장은 지 멋대로 값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전체 평균은 분명히 모집단의 특징과 같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해준 거고, 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표본 평균들은 있잖아. 모집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표본 평균들은 이런 각각의 표본 평균들이 확률 질량함수나 확률 밀도함수처럼 점을 이용해서 찍다 보면 진짜 이렇게 찍힌다니까. 이렇게 찍혀. 이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들이 있어. 뭐? 이 70에 해당하는 애들이 더 많다고. 이런 70에 가까운 애들이 더 많다고.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그러니까 저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표본들을 뽑아서 그 표본들 평균을 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확률 분포처럼 문제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그게 확률 질량함수가 확률 밀도함수가 상관없어. 종모형처럼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게 확률 질량함수일 수도 있고 확률 밀도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이게 이렇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규분포 따라간다. 근데 정규분포 계산하려면 얘들아 표준화 필요하잖아. 표준화 필요해서 저 확률 변수 x바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정규분포를 확률 변수를 z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표준화 시켜야지. 그래야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면적을 대체해서 계산할 거 아니야. 표를 보고. 그럼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어떤 변수 x바, 표본 평균을 의미하고 있는 x바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가 지정한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걸 표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표준화 시키려면 정규분포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 정규분포의 내용은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 누군지, x바의 평균이 누군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누군지, 이 x바가 누군지,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가 누군지, 이 x바가 누구인지와 시그마 x바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정규분포를 완성시킬 수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z분포로 바꿔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전수조사, 표본조사, 표본 어떻게 뽑는 건지, x바가 뭘 말하는 건지, x바들 가지고 확률 분포를 따져본다는 게 무슨 말인 건지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야. 이것도 선생님의 경험상.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도 이 추정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렇게 푸는 방법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육과에서 빠졌지만 모비율과 표본 비율이라는 내용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아무튼 18살 학생, 19살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담아두고 이해하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만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느낌이 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지금 당장 이 내용이 뭔 말인지 몰라도 에이. 노라이가 와이프였어. 아무튼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뭔지, 그리고 영상도 지금도 또 영상 촬영하고 지난주 수요일날도 영상 촬영했었잖아. 똑같은 말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까? 전체 집단에서 뭐 표본을 어떻게 뽑고 있는 건지, X바라고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녀석이 뭘 말하는 건지, 그 X바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정규분포 형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보다 보면 그래도 이해가 조금씩 더 될 거라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표본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가 원하는 확률을 계산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지금 449번 문제 볼까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정규분포 공부했던 거랑 얼마나 내용이 비슷한지 한번 봐봐. 자, 항공편 탑승객들의 1인당 수화물 무게. 수화물 무게가 뭐게? 수화물 무게가 그 항공편을 이용하는 전체 집단의 확률 변수가 되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모집단. 그 항공편을 이용하는 전체 사람들의 수화물 무게. 근데 그게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네? 평균은 15kg, 표편은 4kg. 이걸 따라간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항공편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16명을 이미 추출하겠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이 항공편을 타는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너무 막 수만 명, 수백만 명이라고 해보자고. 거대한 비행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해도 될 거를 굳이 문제 만들려고 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항공편을 이용하는 전체 승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런 항공편을 이용하는 전체 승객들의 수화물 무게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자 얘가 뭐하고 있느냐,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을 하겠답니다. 이 16이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할게.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하겠다는 건 내가 표본을 16번을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16개의 표본을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표본을 뽑을 때 그 표본 안에 들어있는 승객의 수화물이 16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그럼 또 예를 들어볼까? 여기 칠판 좀 봐. 16명의 수화물 뽑았어. 그리고 걔네들의 평균 구할 겁니다. 평균 구할 거야. 평균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느냐, 10 나왔대. 10 나왔어. 그럼 이 이미 추출을 통해 뽑힌 16개의 수화물은 아무래도 평균보다 적은 애들이 많이 뽑혔다고 예상할 수 있었겠네. 그리고
또 16개의 수화물을 뽑아. 그리고 그 녀석의 평균을 구해. 그걸 표본평균이라고 불러. 그걸 표본평균이라고 부른다고. 이걸 계산했더니 15가 나오더라. 또 뽑으니까 한 뭐 17 정도 나온다고 할까요? 막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런데 칠판 한 번만 더 가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게 될 표본 평균들을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놈의 표본 평균들이 이놈의 표본 평균들이 실제 모집단의 수화물 무게의 평균이었던 15 근처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나치게 무게가 적거나 지나치게 무게가 많은 건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있었던 거.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런데 그 정규분포가 잘 봐. 이제부터 변수가 x가 아닙니다. 표본 평균들이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들 정규분포는 x의 정규분포가 아니라 x바의 정규분포가 되는 거죠.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가 되는 건데 이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내용이 뭐냐? 평균은 모평균과 표표는 모집단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를 표본의 크기였던 16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 그래서 이거 그럼 1 되는 건가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걸로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 봐볼게.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했더니 평균이 17 이상일 확률. 이거 중간고사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냐? 대신 표현하는 방법 잘 익혀. 무슨 확률 묻고 있는 거냐? 무슨 확률 묻고 있는 거냐? 17 이상일 확률 묻고 있는 거다. 그런데 누가 17 이상이야, 칠판? 누가 17 이상이냐? x가 17 이상이냐? 개소리. 뭔 소리? x가 17 이상인 걸 찾는 게 아니라 크기를 16개로 했던 표본 평균이 17 이상의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17 이상의 확률을 찾아달래. 그런데 전체 집단의 수화물 무게가 17 이상이 되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방금 문제가 뭐라고 했어? 크기가 16개의 표본을 뽑아낸다며. 그리고 걔네들이 17 이상인 걸 찾겠다는 얘기 아니야. x가 17 이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x바가 17 이상인 걸 원하고 있는 거였다고요. 표준화 들어갈까? 제대로 바꿔겠지? 시그마분에 절대 이거 듣는 거 아니야. 이거 넣는 겁니다. 1분의 x바 17 마이너스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15. 17 마이너스 15. 그래서 2 이상을 읽어주면 되는 거지? 2 이상이면 0.5에서 0부터 2까지 빼주면 되겠네. 0.5에서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0.5에서 0.4772를 빼면 되는 거니까 0.0228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렇게 막판얘기에서는 그냥 진짜 별반 다르지 않아. 일반적인 정규분포 문제를 푸는 것과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 사용해야 되는 정규분포가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한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정규분포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정규분포. 표본 평균을 x바를 확률 변수로 하고 있는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푼다는 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엄청 지루한 수업이었을 때. 잠깐 쉽시다. 두 번째 타임은 좀 문제 위주로 해서 풀이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
걱정하고 문제 푸는 방법만 익혀서 해결을 하겠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규분포로 주어진 문제를 표준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는 중간고사 때에서의 그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딱 하나, 표본평균에 사용되는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 하나만 외워서 풀어도 돼. 외워서. 이해까지 해주면 고맙겠고, 그게 안 되겠다, 안 될 수 있어, 어렵다고 얘기했잖아. 외워서라도 풀자고. 외우긴 외웠는데 중간고사 때 확통 요번에 또 시험 보는 거에서 확률변수 x를 확률변수 z로 바꾸는 방법 공부 안 해가지고 시험 못 볼 친구들은 빨리 또 익혀놔야겠지. 정규분포 공부를 하는데 z분포로 못 바꾼다, x를 z로 바꾸는 스킬이 없다? 그건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정규분포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라고. 기본 중에 기본이 돼야 되는 내용일 테니까. 자, 가볼게. 전체 집단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지금부터는 전체 집단 내에 있는 애들 말고 그 집단 내에서 뽑아낸 몇 개의 표본들을, 평균들을 구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평균들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값과 같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새로운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또 소수가 나오고 다르냐. 그래서 얘들아, 이 확률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는 정규분포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제 Z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Z는 똑같이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x-m인데 지금 사용되는 건 시그마가 얘가 아니라 얘. 그리고 x바 자리에 들어가는 건 c 마이너스 평균 자리에 들어갈 건 9.2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985가 되면 되네. 그럼 또 우리 오랜만에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그려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바꾼 게 뭐지? 평균은 0이면서 표준 편차는 1인 정규분포로 바꾼 거야. 이 내용에 있는 면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건 이쪽의 정규분포, 이 녀석은 이 녀석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풀어낸 어떤 범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넘기죠. EC 마이너스 소수로 나와준다 이거. EC 마이너스 2배 할 거니까 18.54. 이거 이상이 0.985라면 0.985는 0.5를 한참 넘어선 면적이니까 이 EC-18.54는 한 이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여기 0.5 전체 다 먹어버릴 거고 이쪽에서 0.485만 더 먹으면 되는 걸 테니까 그래야지 0.985가 되는 거겠죠. 그럼 0.485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면적만 찾으면 돼. 0.485가 2.17이래. 그런데 여기 2.17을 말하는 게 아니라 2.17까지 이르는 면적과 같은 반대쪽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17이 되어야 된다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걸 계산해서 계산 여러분들이 하자. 선생님은 소수해서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C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잘하시고 어렵지 않아. 정규 분포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딱 이 한 가지 내용만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푸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어렵다고 선생님은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정리 끝나신 분들은 452번 시작해보세요. 452번. (452번) 451번도 하고 싶은데 가뜩이나 또 막 이해도 잘 안 될 텐데 절대값까지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단 쉬워 보이는 걸로 먼저 할게. 452번. 그리고 한 번 더 단체 공지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보낼 예정이긴 한데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수업이 없습니다. 단기 방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다산고까지 해서 시험이 이제 다산고 사실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는데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에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분들 금요일만 해당되는 거겠지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수학 공부하는데.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오늘 활동 수업 끝나면 금요일 날은 각자 뭐 집에서 공부를 하든 이번 주말까지 좀 더 편하게 쉬든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해. 아예 쉬지만 말고 적분 공부도 좀 하고. 선생님이 내일이나 모레 오전 중에 단체 문자로 한 번씩 더 남겨줄게. 자, 또 시작합시다. 452번. 어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 그 제품이라는 건 전체 제품을 말하는 거야. 전체 집단이니까 모집단을 말하는 거고 그 모집단은 생산하는 제품 전체의 무게 평균은 mg이래. 그리고 표준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2g 정도? 그러니까 12 정도 나타난다네.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고. 제품이 너무 많았던 거야. 너무 많아서 제품 전체를 조사하기에 힘들었나 보지. 그래서 얘는 뭐하고 있냐면 이 중에 36개를 추출을 하겠대. 잘 들어줘. 표본을 36, 이게 마치 문장 읽을 땐 이렇게 받아들이기,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자꾸 그거거든. 36개 추출하면, 봐봐. 이 제품 중에서 36개를 이미 추출한대. 36개를 이미 추출한다는 건 36개를 뽑아. 근데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고. 36개짜리 표본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적으로 이거 좀 의문되는 그런 좀 궁금한 느낌 드는 친구들 없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런 질문들도 못하는 거겠지? 얘들아, 제품이 너무 많아서 전수조사가 힘들어서 응? 전수조사가 힘들어서 표본조사를 하겠다는 뜻의 문제인데 제품이 엄청 많잖아?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36개 뽑아. 이만큼에서 36개 뽑았어.
또 이만큼 해서 36개 뽑았고 또 다시 집어넣어서 이만큼 해서 36개 뽑고 표본이 더 많아지게 져버리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아까 뭐였더라? 그 선생님이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것만 해도 알파벳으로 예를 든 것도 표본의 개수가 26 곱하기 26에 5점 나오지 않았던가? 이거 언제 다 조사하고 앉아있나. 그래서 실제로는 얘들아 이 가능한 모든 표본들을 다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많다 싶으면 몇 개 정도만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속편합니다. 이 통계 추정이라는 게 어차피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모순 덩어리가 엄청 많은 단원이야. 그러니까 근사치만 찾겠다는 생각을 하고 편하게 그러겠거니 그러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선에서 넘어가면 돼요. 뭐 이 정도 생각까지 할 필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 풀어보자고. 그럼 그렇게 36개를 하나의 표본으로 하는 값들에 대한 평균들을 막 구해놓는 거지. 한 번 더 36개 뽑아다가 평균 하나 구해서 그걸 선생님은 x1바라고 할 거고 다시 집어넣고 36개 뽑아 그렇게 뽑힌 36개의 평균을 x2바라고 할 거고 x3바라고 할 거고 그러면 몇 개 나올 거야. 방금 선생님이 바로 이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차라리 전수조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다고. 그냥 몇 개 정도만 한 10개 정도만 찾는다고 할까? 그러면 그래도 할만할 테니까 대신 정확한 값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도 얼추 비슷한 값은 나올 거란 얘기야. 이때 이렇게 각각 구해낸 표본 평균들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값. 루트 n이니까 루트 36, 6분의 12. 그러니까 2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저거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시작할게. 확률. 표본 평균이 4 이상일 확률. 표본 평균이 4 이상일 확률이 0.975. 자, 한 번 더 박수 쳐볼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Z로 바꾼다. Z는 똑같이 크거나 같다. 시그마. 얘 말고 얘. 2분의 X바 마이너스 평균. 이게 0.975. 이번에 대충 그려야지. 이 상태에서 얘보다 크거나 같은 면적이 0.975. 아까랑 비슷하네.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 2분의 4-m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절반 다 먹고 나머지 0.475만큼만 먹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 0.475가 1.96이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96이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한 n값이 정답이 될 거란 뜻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풀이가 얼마나 똑같은지 느껴지고 있는 거지. 계속 그렇게 풀 겁니다. 넘겨서 한 번 더 똑같은 문제 또 나오네요. 453번 시작해보세요. 453번. 뭐 또 잔소리 같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정상적인 친구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풀리네, 이런 거,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전수조사가 뭐고 표본조사가 뭐고 그때 만드는 표본 평균이 뭐고 뭐 이게 다 뭔가 느낌은 살짝 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런데 문제를 못 푸는 건 말이 안 돼. 요령이라도 익히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요령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거든.
눈치 빠른 친구들은 딱 하나. 아, 다 똑같은데 표준 편차만 바꿔서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기존에 주어진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이용하지 말고 지금부터 풀고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하라는 뜻인 거구나. 그리고 그 루트 n은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크기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그 숫자로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구나. 이게 푸는 요령이에요. 뭐가 뭔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정상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물론 기본적인 정규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이번 중간고사를 어느 정도는 보기 위해서 정규분포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자, 갑시다. 이거에 어울리는 x바,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x바도 정규분포 따라가거든. 어떤 정규분포 따라가느냐? 평균은 모평균처럼.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를 루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 표준 편차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걸 가지고 130 이상일 확률이 0.028. 누가 130 이상? x가 130 이상이 아니라 표본 평균이 130 이상일 확률이 0.028이 되고. 자, 이거 똑같이 박스. 자, 실판 보면서 하자. 그래서 Z로 바꿔낼게. Z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누구냐? 2분의 시그마분의 X바 130 마이너스 평균 120. 이게 0.0228. 자, 표준정규분포를 할 때 확률 함수 한 번 더 그릴게. 아까는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그래도 얼추 예쁘게 넘겨봅시다.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y축일 테니까 여기가 0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크거나 같은 쪽인데 확률이 0.028 꽤나 작네. 그러면 어느 쯤이 돼야 되느냐? 한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쯤에 요거 계산한다. 시그마분의 이거 계산하면 10, 2 넘겨주면 20, 10 곱하기 2, 20 맞지? 시그마분의 20. 이 오른쪽에 있는 게 0.028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문제 계산은 당연히 이쪽으로 하는 거잖아. 0.4772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0.4772가 보니까 2.0이네요.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따라서 시그마는 10이라고 말을 해주는 게 옳다는 뜻이었겠죠. 자, 필기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도 좀 여유있게 끝냅시다. 454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 시작해봐. 454번.
저 친구분이 얘기해줬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전범위네. 아무리 내용이 많은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제집 하나 선택해서 풀기에는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확통 공부만 할 거 아니니까 지금부터 그냥 학교에 있던 가지고 있는 교과서 있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쉬엄쉬엄 풀기 시작하세요. 기억이라도 먼저 떠올려놔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전범위니까 대충대충 보겠다는 그런 넉가지 생각하지 말고 해봐. 일단 어차피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도 않을 거야 얘들아. 시험 범위가 전범위인데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내냐. 필요한 문제들만 내겠지. 자, 시작합시다. 이거 정규문부 따라가지. 평균은 목평균과 일치. 표준편차는 표준편차를 100을 표본의 크기였던 n의 양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표준편차라는 적용표를 따라가게 되고, 이거 가지고 이제 Z 바꿔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바꿔줍시다. P 확률 Z는 크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루트 n분의 100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되는 거니까 빼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루트 n분의 164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게 0.9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이거 계산하면 100분의 50이니까 득득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인가요? 선생님 계산 틀린 말해줘. 요거 계산한 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맞는 거 같고요. 루트 n 약분하면 100분의 164 1.64 다시 루트 n 약분하면 맞지? 100분의 1.64 틀리면 꼭 말해줘라. 이게 0.9 이상이 되길 바란다. 그치? 그럼 막판이니까 크게 그려볼까? 여기 Z축 표준적 유분포를 나타낼 거니까 여기 Y축이 될 거고, 그 다음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테고, 이때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게 0.9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0.9면 절반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64가 돼야 되고, 0.9가 되려면 여기가 0.5 여기가 0.4. 그런데 확률이 0.9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0.9보다 크거나 같아지길 바라는 거니까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은 최소 0.4를 먹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값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 값이 누구냐? 0.4가 1.28이래. 여기가 1.28이래. 1.28. 그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28이 될 거니까 소수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플러스 1.64가 이게 등호였다면 선생님은 마이너스 1.28이라고 놓고 풀었을 텐데 0.9 이상이 되길 바라니까 이 선이 이쪽으로 가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보다 더 작거나 같은 쪽에 있길 바랬던 거겠지? 계산하면 2분의 루트 n은 크거나 같다 넘겨주면 2.9인가요? 2.92 그래서 루트 n은 5.84 아무나 핸드폰 가서 계산 좀 해줘. 5.84의 제곱 얼마니? 5.84의 제곱 좀 해줄래? 5.84 곱하기 5.84 얼마 나와? 30 4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자연수에는 34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최소 자연수는 35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자, 마찬가지 과제는 없습니다. 영상 보면서 복습할 것 좀 깔끔하게 복습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도 똑같이 선생님이 지금처럼 개념 설명하고 문제 푸는 위주로 할 테니까 복습만 좀 제대로 하세요. 복습만. 수고하셨습니다.